총장님 그 새해 그 이민년 새해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한국은 지금 저성장 또 초저출산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데 네. 또 올해는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있고 네. 또 6월 1일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네. 한데 원래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총장님을 모시고 네. 이런저런 뭐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저성장과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네.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지금 선진 경제 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쇠라구 길로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금 공약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만 보면 이렇게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총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가 제가 왜 지금 5050 국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위기 국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저성장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성장 함정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제로성장 내지 역성장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네. 이렇게 나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초저출산, 보통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초저출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2021년에 학대 출산율이 한 0.82명 정도 됩니다.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출산율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아마 이렇게 가면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걸 보면 이러한 국가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의 위기 국면에서 국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정책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좀 전에 5050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50 국가의 개념이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선진 경제 강국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진 경제 강국은 경제 대국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죠. 경제 대국은 그냥 GDP가 큰 나라이니까 우리가 중국은 경제 대국인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국을 선진 경제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명확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5050 국가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 5050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을 선도하여서 글로벌 마켓, 즉 말하자면 세계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그렇게 본다면 현재 5050 국가는 미국과 독일 두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10년 전부터 5050 국가라는 명확한 국가 비전을 갖고 그때부터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말하자면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을 써왔으면 우리가 5050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대체 출산율을 그러니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연평균 3% 정도의 성장을 유지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12년 후인 2033년이 되면은 5050 국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초저출산율과 저성장 함정 이것이 그대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5050 국가의 진입은 실패하게 되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는 국가가 빠른 속도로 쇠락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네. 최근에 OECD 보고서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OECD 보고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네. 그러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2030년까지는 1.9%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서 2060년까지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0.8% 정도로 떨어질 것인데 이것은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더 낮고 미국은 이미 7만 불대가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우리는 3만 불대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은 나라가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5050 국가로 가는 것이 뭐 한 10년, 20년 후에 준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10년 내지 20년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그렇게 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놓쳐왔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2022년 올해부터라도 바로 네. 국가가 이러한 비전을 갖고 5050 국가의 비전을 갖고 거기에 맞게 국가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5050 국가의 진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5050 국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5050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꼭 해야 될 게 있을 건데 네. 그 조건을 좀 몇 가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저성장 함정의 문제이고 하나는 초저출산 함정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장 커브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 경제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산업경제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이전에는 농업경제 시대는 도구를 가지고 모든 생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기계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산업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은 초기 성장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성장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성장 단계를 거쳐서 저성장 단계로 이렇게 S자 커브로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범용 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따라서 이게 S자 커브로 성장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경제에서 저성장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발전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지금 전 인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창조경제에서 새로운 S자 성장 커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산업경제 패러다임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저성장 함정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 패러다임의 대이행을 통해서 새로운 S자 성장 커브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연평균 한 3% 정도의 성장을 하는 국가로 갈 수 있다. 예, 그 총장님 말씀은 창조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막 이런 말씀이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선진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가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걸 줄여서 이제 VIP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특히 이제, 현재는 인류 문명사적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경제발전 단계가 이행한다는 이야기는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생산, 유통, 소비. 그러면 생산 방식도 바뀌고, 유통하는 방식도 바뀌고,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다 바뀌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무슨 소위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생산 방식하고 무슨 자동차 회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업경제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기에 있을 때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행을 하려고 하면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비전 프로바이더. 이 국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국가가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비전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후발 산업 국가로서 우리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성장에 성공했어요. 예.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대통령의 비전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비전을 공유했어요. 그 아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라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것은 대통령만 그게 아니라 현재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을 대통령이 제시를 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국가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VIP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V가 비전 프로바이더,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은. 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를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드라이버, 혁신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비전을. 그래서 혁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하다가 보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엄청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항 관리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제도를 치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이거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강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 국민, 시대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나라를 쇠락의 길에서 구해서 이 나라가 자손대대로 번창하는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대통령인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때 네. 밤잠 자지 않고 몰입할 수가 있고 그 어려운 난관을 해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은 이러한 VIP 리더십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이제 블로그를 보면 뭐 PTR 이런 그 용어도 있던데 그 PTR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VIP 리더십을 제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가까운 그로 장관들을 잘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P는 퍼스널인데 인재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인재를 잘 등용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인재를 뭐 자기 가까운 사람, 뭐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 쓰고 뭐 이렇게 네, 해가는 네.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인재 관리에 있어서는 첫째는 굉장히 유능한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장관 같으면 교육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골랐어야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장관에게 권한 이양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네. 지금 몇주로 이렇게 무슨 청와대 뭐 비서관이 무슨 뭐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는 이런 식의 나라 경영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 예. 이나 뭐 또 박정희 대통령은 뭐 빈곤을 옆에서 탈피한 이런 분들이 보면 장관 이런 인선을 할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쓰고 대신들이나 이런 네, 사람을 네. 그리고 심지어 세종대왕도 뭐 본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용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권한 이양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발휘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장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장관이라는 그렇죠. 네.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를 혁신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혁신이라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힘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PTR의 T는 트러스트를 말하는데, 네.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은 리더십 관리가 안 돼요. 그 리더십 관리가 안 되면
비전의 실현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이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저히 언행이 일치해야 돼요. 응? 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무슨 속인다든지 이런 거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윗선을 하고 이런 거는 대통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윗선을 일삼으면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적 영향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responsibility 해서 책임감인데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정책 실패를 저질렀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솔되게 사과한다. 그리고 자기가 밑에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도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예. 그래야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 실무진들이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서 자꾸 문제가 터지면 밑에 사람한테로 계속 미룬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괜히 일했다가는 나는 당해. 그래서 일을 안 해, 아무도. 그러면 나라가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나 하고 일을 안 한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이게 작동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 지도자의 VIP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책무랄까, 기본적인 그 자세랄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고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고 그래서 인재 관리를 정말로 잘 하고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책임의식이 투철한 이게 뭐 기본 자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